의사들끼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은 안 끊게 만드는 게 정답이다. 평생 한 번 시작하면 끊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환자도 의사도 병원도 편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뒤집고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신경과 이승훈 교수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밥줄 끊길 각오로 말한다. 고지혈증, 약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 이 발언은 의료계에선 사실상 금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혈관 안에는 기름 찌꺼기가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멀쩡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게 뇌출혈입니다. 터지고 나면 늦습니다. 그 전에 당신의 혈관을 바꿔야 합니다. 듣고 나면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하고 말이죠.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절대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희 병원 의사 선생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60세 박모 원장님, 30년간 환자들을 치료해온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병원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환자를 돌보는 그야말로 의사의 귀감이었죠. 본인은 물론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니까 자기 몸 관리는 당연히 잘한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목요일 오후 3시 수술 중이었습니다. 갑자기요? 이상하다며 수술용 메스를 놓더니 한쪽 손에 힘이 빠진다고 했어요. 동료 의사가 원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순간 박 원장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30년간 뇌출혈 환자들을 치료해온 의사가 정작 자신의 뇌출혈을 막지 못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박 원장님이 평소 환자들에게 조심하세요. 위험합니다라고 경고했던 바로 그 병에 걸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박 원장님은 일주일 전 건강검진에서 완전히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혈압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 하지만 단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MRA 검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뇌경색의 사망률은 5%입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40%에 달해요. 무려 8배나 치명적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특별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장기입니다. 다른 장기들, 예를 들어 근육은 거의 돌덩어리 수준으로 단단해서 혈관벽을 지지하는 힘이 강합니다. 하지만 뇌는 그냥 물이에요. 비중이 거의 물과 같은 상태라서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작은 혈관이 터져도 물과 같은 뇌 조직 전체로 혈액이 퍼져나가면서 큰 혈종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말이죠. 더 무서운 건 뇌세포가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세포라는 점입니다. 외부 침입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가장 두꺼운 두개골을 씌우고 뇌를 감싸는 3개의 막까지 만들어뒀죠. 심지어 뇌척수액이라는 액체 속에 뇌를 둥둥 띄워놔서 부력까지 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생기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뇌출혈이 일으키는 3중 파괴. 혈액은 혈관 안에서만 돌아야 합니다. 혈관 밖으로 나오면 우리 몸은 그것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해요. 특히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은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에 대해서요. 이 헤모글로빈이 신경독성을 일으켜서 뇌세포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혈장이 뇌 조직으로 나오면 우리 몸은 혈관이 터졌구나 하면서 혈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나오는 트롬빈이라는 혈장 단백질 역시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외부적이 침입했다고 생각해서 백혈구들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혈액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이 과정을 염증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염증 과정에서 정상적인 뇌세포까지 같이 파괴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무릎을 다쳐서 고름이 생긴 경험이 있으시죠? 그 고름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균들을 죽이기 위해 혈관 밖으로 나간 백혈구들이 싸우고 전사한 시체입니다. 자기 몸의 성분이에요. 뇌출혈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자체가 퍼져나가는 물리적 압력, 혈액 성분에 의한 화학적 손상, 그리고 이걸 없애려다가 과잉 반응하는 염증. 이 세 가지 때문에 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왜 뇌는 수술로도 고칠 수 없는가? 그럼 수술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다른 장기라면 가능합니다. 급성 충수염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수술장에서 배를 열고 터진 부위를 꿰매고 복강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부족한 혈액을 채워 넣습니다. 아주 물리적이고 직관적인 과정이죠. 하지만 뇌는 그게 안 됩니다. 뇌의 비중이 물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뇌를 열고 혈액을 닦겠다고 하는 순간 뇌가 다 망가져 버려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뇌출혈이 생기면 자정작용에 의해서 좋아지기를 기다리거나 아주 강력한 항염증제를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망가진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 영역은 나중에 완전히 구멍이 나고 망가진 채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기본적으로 훨씬 더 치명적인 질환인 거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일들이 예방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박 원장님도 만약 MRA 검사를 받았다면 막을 수 있었어요. 뇌출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뇌 조직 안에서 작은 혈관이 터지는 뇌실질 출혈과 뇌 바깥쪽 큰 혈관이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이 있어요. 지주막하 출혈의 사망률은 40에서 50%입니다. 꽤 젊은 나이인 40, 50대의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출혈이죠. 이 출혈의 85%가 동맥류라는 게 파열돼서 생깁니다. 동맥류가 뭘까요? 큰 혈관이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혈압을 받으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혈관벽은 터지면 안 되니까 혈관 세포들이 증식하면서 점점 커져 나갑니다. 문제는 커질수록 파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 동맥류는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몇 센티미터나 되는 동맥류도 CT를 보고 의사는 놀라는데 환자는 전혀 못 느끼고 살았던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발견할 방법이 있습니다. 현대의학 기술로 충분히 가능해요. 본인이 40대를 넘어간다면 MRA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MRI는 뇌 조직 자체를 찍는 거고 MRA는 혈관만 찍는 검사예요. 이 MRA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서 아주 작은 동맥류까지도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큰 상태로 터질 우려가 있는 상태로 발견된다면 혈관 조영술을 통해 들어가서 코일을 넣어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터질 가능성을 평생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는 정말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내거든요. 한국에서만 이 가격에 할 수 있는 검사예요.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대학병원에서 찍는 게 제일 비쌉니다. 가장 비싸게 비급여 진료비가 책정돼 있어요. 만약 본인이 정말 뇌에 굉장히 정밀한 대학병원급 판독이 필요하다면 급여 진료로 받으시고 그게 아니라 정상인지만 확인하고 싶다면 주변의 건강검진센터나 MRI 센터를 알아보세요. 한 가지 더 물어보실 것은 MRI 장비가 몇 테슬라인지입니다. 3테슬라는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라서 해상도가 높은 최고 수준 MRI예요. 1.5테슬라도 굉장히 우수한 MRI이니까 최소한 1.5테슬라 이상의 장비로 저렴하게 찍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0세가 넘으셨다면 한 번쯤은 꼭 찍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뇌출혈을 평생 막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애초에 뇌출혈이 안 생기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명백하게 있어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멸종이 가능한 병이에요. 신경과나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50대 이후라면 본인의 단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위험인자만 가지고 있는지, 동맥경화까지 온 건지, 동맥경화까지 왔으면 본인은 뇌졸중 전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정말 필사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혈관이 망가지는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이게 왜 생기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혈관이었는데 혈관벽에 상처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리적인 상처는 고혈압이 내겠죠.
혈관벽이 혈압 때문에 틈이 벌어진다든지요. 화학적인 상처는 잘못된 식습관이나 담배 같은 독소가 혈관에 가서 상처를 낼 수 있어요. 상처가 나는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곳곳에서 계속 상처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필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 많은 분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고지혈증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대부분 완전히 잘못 알고 계세요. 고지혈증의 진짜 원인은, 고지혈증은 내가 지방을 많이 먹어서 걸리는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고지방 식단을 하면 지방을 많이 먹어서 그게 혈액에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의학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논문들을 살펴보고 인체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고지혈증에 걸리는 원인은 내가 지방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내 인체에서 고지혈증, 즉 지방을 많이 만드는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 검사를 하면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보잖아요.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HDL 콜레스테롤을 보는데, 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우리가 먹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생성해내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필수 영양소라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세포가 스스로 만들 줄 알아요. 만들 줄 안다는 얘기는 많이 먹으면 과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은 어떻게 콜레스테롤을 만드냐면 심지어 포도당을 통해서도 만들어요. 탄수화물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로 뭘 만드냐면 성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듭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우리 몸을 지키는 호르몬이고 성호르몬은 자손을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성장과 번식을 위한 호르몬을 만드는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간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간이 이유가 있어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생성해내는 건데, 그 이유는 바로 내 혈액 중에 독소가 많을 때 그 독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의 원인은 내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도 아니고 지방이 많은 것을 먹어서도 아니고 유전도 아니에요. 원인은 내가 독소를 많이 공급해서 그 독소가 혈액에 많을 때 간에서 그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을 만들어내는 질병이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독소는 거의 다 활성산소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어떻게 활성산소를 공급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활성산소를 공급하는 첫 번째 원인은 소화불량입니다. 소화불량이 뇌출혈을 부른다. 제가 소화가 잘 안 돼서 안에서 음식이 썩으면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만들어진 가스는 방귀로 배출이 되고요. 그때 같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서 우리 간으로 가서 간세포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혈류로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활성산소가 흡수가 되면 우리 간이 이걸 감지하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만들어서 중화시키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소화불량이 오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소화불량은 우리가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을 때, 두 번째 간식을 할 때, 세 번째는 야식을 할 때, 네 번째는 폭식을 할 때 일어납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으면 위산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산이 충분히 필요할 때 많은 양의 위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음식이 위에서부터 썩기 시작해서 소화불량을 초래합니다. 간식을 하게 되면 우리 위장, 즉 소화기가 쉬질 못합니다. 계속해서 혹사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야식을 한다면 밤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만 밤을 새도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듯이 우리 소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밤에 자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혹사를 당하고 나중에는 기능을 점점 잃어서 소화불량으로 활성산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혈관을 막는 위험한 음식들. 또 다른 식생활 습관은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인데, 우리 혈액에 활성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음식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탄수화물은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흰쌀밥, 밀가루, 국수, 시리얼, 빵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으면 장벽에 붙어요. 장벽에 붙어서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썩을 때 나오는 독소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인체는 점액질을 만들고요. 그 점액질 안에서 이제 계속 썩으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간세포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혈액으로 흡수돼서 활성산소로서 혈구세포를 파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튀김입니다. 튀김은 높은 온도에서 기름을 오래 가열해서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에 튀겨지는 식재료를 감싸고 있던 인지질이 전부 다 과산화지질로 돼서 활성산소화돼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삶은 섬유질입니다. 우리가 생섬유질은 장벽을 청소하고 장 운동을 촉진시키지만 삶은 섬유질은 장벽에 붙어서 탄수화물이 장벽에 붙은 것과 똑같은 일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생활 습관을 할 때 삶은 섬유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고 튀김을 먹을 때 그리고 규칙적으로 먹지 않고 간식하고 폭식하고 야식할 때 우리는 고지혈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을 파괴하는 과정. 문제는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럼 각 장기들이 안 받을래요라고 하면서 혈액 속에 점점 더 많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게 고지혈증이에요. 그럼 간이 그럼 그만 만들어야겠다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 절차가 진화적으로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류 35만 년 동안 부족했거든요. 갑자기 한 50년 동안 남는다고 하니까 우리 몸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잘 회수를 안 하고 계속 혈액 속을 떠돌게 해요. 이때 혈관에 상처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콜레스테롤이 왕따처럼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상처난 혈관벽에 가서 박힙니다. 혈관벽에 박힌 콜레스테롤을 대식세포가 잡아먹어요. 끝없이 잡아먹다가 대식세포가 터집니다. 새로운 대식세포가 또 잡아먹고 백혈구들이 와서 또 잡아먹고 동맥경화는 아주 전형적인 만성염증이에요. 이 과정이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덩어리 같은 종양이 생겨요. 암처럼 점점 자라나죠. 이게 죽상경화증입니다. 죽상경화증이 발전하는 단계는 심각한 사람들은 2, 3년, 대개는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전혀 못 느껴요. 자각 증상이 없는데 죽상경화로 혈관벽을 막을 수 있는 상태가 돼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기 때문에 흐물흐물해요. 혈압 때문에 안쪽에서 빵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저분한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혈관 안으로 넘쳐나오겠죠? 혈소판이 그걸 보고서 출혈이 내라고 착각하고 혈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혈관벽을 서서히 막으면서 아무 문제 없던 동맥경화가 30분 만에 갑자기 혈전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상황이 생기는 게 뇌경색인 거죠. 단계별 뇌혈관 건강관리법.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동맥경화 자체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맥경화를 키우는 요인이 당뇨, 애초에 생기게 만드는 게 고혈압과 담배, 콜레스테롤이 재료를 제공하고 이게 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원인들에 해당하는 위험 요인들이에요. 하나만 있을 때도 위험한데 여러 개가 중첩돼 있으면 더 빨리 동맥경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으면 온몸의 모든 혈관에서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혈관 건강을 확인하는 필수 검사. 가장 간단한 동맥경화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을 봤을 때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인지 보면 이걸 지표로 삼는 거예요. 여기가 위험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 정도라면 당신의 몸 전체의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겠구나 추정하는 건강검진 검사예요. 경동맥 초음파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진행된 동맥경화가 있으면 당신 몸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 2단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만약 검사해봤는데 없다. 깨끗하다 그러면 몸 전체에 동맥경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위험인자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동맥경화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고 위험인자를 더 관리하지 않으면 동맥경화가 커집니다. 위험인자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미 사건이 생겼으면 그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동맥경화 폭탄을 몸에 안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단계에 맞춰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처방에 맞춰서 하면 그 단계에서 멈출 수가 있어요. 2단계에서 멈춰도 본인은 죽을 때까지 뇌졸중이 안 생기는 사람이에요. 3단계가 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3단계가 생겨서도 많이 회복시키면 큰 교훈을 얻고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지금 20, 30, 40대일 때 위험 요인이 안 생기게 하거나 위험 요인이 생겼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처치로 아예 혈관에 영향을 안 주게 만들거나 이게 핵심인 거죠. 약 없이 고지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의 원인인 혈중 독소를 낮추기 위해서는 식생활과 운동 습관이 약보다 더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 혈액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혈중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칼슘입니다. 이 칼슘은 미네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인데 혈액의 강력한 해독인자 역할을 하고요. 알칼리 인자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혈중에 독소가 많다는 것은 내 인체에 칼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활성산소를 해결할 수 있는 항산화 효소입니다. 이 항산화 효소는 채소와 과일에 풍부합니다. 특히 과일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에 있다 하면 꼭 챙겨 먹어야 될 음식이 칼슘이 많은 채소와 씨앗 그리고 그 칼슘이 살아있는 형태인 생채소와 생씨앗을 많이 먹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항산화 효소가 풍부한 생과일을 충분히 먹어주고 이러한 영양이 들어와서 혈류를 타고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퍼지고 각종 세포에 퍼지고 또 혈액을 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지혈증에 걸리면 운동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약간 좀 내려와요. 수치가.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나빠져요. 왜냐면 질병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기적의 음식 3가지. 고지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혈액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야 됩니다.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항산화 효소가 필요하고 이 항산화 효소가 가장 많이 들어간 음식은 바로 과일입니다. 물론 채소에도 항산화 효소가 많이 있지만 과일처럼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산화 효소가 많은 과일 하면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는 항산화 지수로만 따지면 과일 중에서 가장 항산화 지수가 높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항산화를 아주 원활하게 시킬 수 있는 신과일입니다. 신과일의 대표적인 것은 레몬이고요. 그리고 자몽, 오렌지, 사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루베리, 석류, 레몬, 자몽, 오렌지, 사과 같은 신과일을 우리가 자주 먹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항산화 효소는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백혈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활성산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과일은 고지혈증 환자들은 부지런히 먹어줘야 돼요. 하지만 잘못된 건강 상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과일을 먹으면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나빠질 수 있다는 것들이 있는데 논문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의학적 논문을 보면 과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중성지방이 낮아지는 것이 관찰이 되고요. 콜레스테롤도 과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점점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레몬의 놀라운 혈관 정화 효과. 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 과일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효과적으로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과 종류는 맨 처음 내가 과일을 먹겠다고 생각하시면 레몬부터 드셔야 됩니다. 이 레몬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항산화 효소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방, 즉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인과 그리고 증상 완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과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 우선 레몬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레몬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레몬즙을 만들어서 먹는 방법입니다. 인체에 들어와서 항산화 역할을 하는 이 항산화 효소는 레몬의 섬유질 속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레몬즙을 먹으면 이렇게 물을 짜서 먹잖아요, 보통.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이 나오면 거기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기산이 들어가 있지만 이 섬유소 안에는 항산화 효소가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즙을 이렇게 짜서 먹을 때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스퀴저에서 이렇게 돌려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섬유질은 다 갖다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녹즙기를 사용해서 레몬즙을 먹으면 그 섬유질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각종 다량의 항산화제를 우리가 들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환자들 꼭 녹즙기를 써서 레몬즙을 먹는 것이 가장 좋고요. 석류와 레몬의 시너지 효과. 두 번째는 이 레몬즙과 석류를 같이 섞어서 먹으면 항산화, 레몬도 항산화가 엄청 잘 되지만 유기산도 많고 지방도 녹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류는 항산화 지수가 가장 높아요. 이 두 개를 같이 먹으면 그 항산화 효과가 증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과 석류를 즙을 내서 1대1 비율로 같이 먹으면 아주 좋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석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석류를 우리가 이제 껍질을 이렇게 까서 열면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는 자주색입니다. 하지만 항산화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영양이 들어간 것은 그 열매 안에 있는 회색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을 우리가 먹는 게 아주 중요한데 입으로 씹어 먹는다거나 그냥 착즙기에서 먹으면 그 씨앗이 나오지 않아서 즙의 색깔이 자주색이에요. 하지만 녹즙기를 써서 먹는다면 씨앗이 착즙이 되면서 석류즙의 색깔이 핑크가 됩니다. 이 핑크가 된 석류즙 안에는 어마어마한 항산화 효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레몬과 석류를 같이 섞어서 먹고 저녁에 우리가 과일 식사를 할 때 블루베리를 먹어준다면 정말 좋은 식단입니다. 생활 습관으로 약 의존도 줄이는 법.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고지혈증 약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운동이고 두 번째가 햇볕을 쬐는 겁니다. 이 운동은 우리 인체에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이때 우리가 아까 활성산소를 해결할 수 있는 영양을 먹어주고 운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영양이 우리 혈중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 이게 순환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냥 영양이 어느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혈중 안에 있는 독소를 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을 공급하고 운동을 해주는 것은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또 그 영양이 흡수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인데 비타민 D라는 호르몬인데 정제나 정맥주사로 모아주면 인체에 들어와서 연부 조직에 석회로 끼게 돼서 독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연 비타민 D인 햇볕에 우리가 피부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과일도 먹고 운동도 하고 같이 햇볕 쬐기를 해준다면 고지혈증은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실제 치료 사례들. 저희 천연건강교육원에 많은 고지혈증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20대부터 나이가 많게는 80대까지의 환자분들이 찾아옵니다. 이분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하는 것이 이거예요. 좋은 영양을 먹고 독소를 내보내고 햇볕을 쬐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치유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3개월 안에 고지혈증이 해결되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걸린 혈중 독소를 제거하고 영양을 공급해서 혈액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의 생활 습관, 좋은 영양 공급, 운동, 햇볕 쬐기는 필수입니다. 앉아있는 것도 질병이다. 많은 환자분들이 귀찮다 또는 시간이 없다. 나는 바쁘다라는 핑계로 인해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서는 앉아있는 것도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앉아있는 것은 당뇨를 치료하지 않는 것과 고혈압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고요. 하루에 담배를 한 갑에서 2갑씩 피는 결과가 똑같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앉아있는 것은 하나의 안 좋은 생활 습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정말 몸이 나빠서 움직이기 싫어질 때까지 가는 습관은 고쳐야 됩니다. 그냥 습관이 아니라 우리 인체에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뇌신경의 둔화로 인해서 운동신경이 점점 둔화가 돼서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조차 나지 않는 것들이 환자들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을 먹어도 그것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식생활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생활만 해도 많은 것이 변화가 되겠지만 딱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운동과 함께 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계속 좋은 영양을 공급한다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건강 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걷기부터 시작하는 혈관 건강. 드시고 또 이제 관절이 아파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맨 처음에 운동하기가 힘드세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운동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걷기입니다. 우선은 걸으셔야 돼요. 내가 관절이 안 좋고 힘이 없다 그래도 걸으셔야지 혈류가 돌면서 힘이 생기고 안 좋아진 관절에 혈액순환이 돼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독소를 빼내야지 관절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걸으세요. 몇 걸음이 됐든 걸으세요.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 앉아서 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느 정도 에너지가 회복이 되면 다시 걸으셔야 됩니다. 운동을 안 하다가 시작하시는 분들은 10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앉았다 걸었다 앉았다 걸었다 이렇게 충분히 쉬면서 걸으시면 점점 조금씩 페이스가 빨라지고 덜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게 바로 혈액이 돌면서 몸이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계속해서 운동을 조금씩 꼭 늘리셔야 됩니다. 내가 몸이 나빠서, 내가 관절이 안 좋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점점 퇴화되게 돼 있습니다.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요. 그래서 무조건 조금이라도 일어나서 걸으셔야 됩니다. 대사성 질환의 진짜 원인.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대사성 질환이 있습니다. 이 대사성 질환은 말 그대로 인체 신진대사가 저하가 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신진대사가 저하가 됐다는 것은 세포들에게 충분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세포들이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혈류가 저하가 되면 세포가 영양소와 산소가 없으면 얘네들은 생존할 수 없고 다시 재생할 수 없게 되면서 점점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혈액순환이 잘 되는 생활 습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먹는 거를 먹을 때 내가 이걸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될까? 아니면 내 혈관을 막을까?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혈관을 살리는 생명의 음식들. 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음식은 신과일에 있는 유기산 그리고 혈액을 건강하게 독소가 없게 관리할 수 있는 칼슘 그리고 혈액에 영양소를 줄 수가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생채소와 생과일, 생씨앗에 많아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면 내가 먹는 음식의 산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채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생과일을 내가 먹고 있고 얼마나 많은 생씨앗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턱도 없이 적을 겁니다. 2019년도에 나온 랜셋에 나온 논문을 보면 지금 195개의 나라에서 20년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만성질환, 대사성 질환이 심할까? 그 논문을 보면 대사성 질환에 걸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씨앗과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병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 얼마나 생씨앗과 생채소와 생과일을 먹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느냐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하루에 30분씩 꼬박 운동한다. 근데 질병이 걸렸다. 충분히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는 식생활에 문제가 됐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이 연구 결과들은 내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자주 움직이느냐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하루 종일 움직이느냐예요.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루 끝나서 30분 동안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있다가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1시간 앉아 있다 그러면 일어나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 10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한 바퀴 돈다든지 더 좋은 것은 밖에 나가서 사무실 한 바퀴 돈다든지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이러한 생활 습관이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최종 실천 가이드라인.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결여져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갈 때 내 건강은 다시 회복되는 길에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멸종이 가능한 병이에요. 합병증이에요. 혼자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위험 요인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쌓아가다가 본인이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닥터치듯이 생기는 병이에요. 본인이 몰랐을 뿐이지 그 전에 엄청난 빌드업이 숨어 있어요. 그 빌드업을 중간에 알게 되면 그 단계에서 막을 수가 있는 거고 설사 마지막 단계라 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먹어라. 잘 먹어라는 게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골고루 먹으라는 얘기예요. 체중 관리 찌지도 마라. 빠지지도 마라. 활동해라. 어느 정도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이 아니다. 유산소 운동. 과격한 운동도 아니다. 힘들면 나눠서 해라. 본인의 콜레스테롤과 혈당 1년에 한 번만 재봐라. 만약 이게 높게 나왔다면 1년에 3개월 내지 6개월 한 번씩 재보면서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봐라. 담배 피면 당장 끊어라. 술은 절주해라. 잘 자라. 혈압은 내가 장난감으로 사서 평생 아무 때나 혈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몬과 석류즙을 녹즙기로 만들어 매일 마셔라. 블루베리를 저녁에 꼭 먹어라. 생채소, 생과일, 생씨앗을 충분히 섭취해라. 1시간마다 일어나서 움직여라. 햇볕을 매일 쬐어라. 이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혈관 질환은 인류 35만 년 역사상 인류가 그렇게 고생한 병이 아니에요. 평균 수명이 40, 50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기는 병이어서 사실은 그냥 못 살아도 걸리지 않는 병이었단 말이죠.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면서 혈관이 이대로 살면 건강하지 않은 나이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건강한 혈관 상태를 더 연장하고 싶다면 젊었을 때 그 혈관들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것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박 원장님 이야기를 마저 해드릴게요. 다행히 박 원장님은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팔에 약간의 마비가 남았어요. 30년간 환자를 치료했던 그 섬세한 손으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 원장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승우야, 내가 환자들에게 그렇게 검사받으라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정작 나는 왜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만약 MRA 한 번만 찍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여러분, 의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의사들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하다고 자만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 이미 동맥경화는 진행되고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지금 혈압이라도 재보세요. 한 번의 검사로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MRA나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검사 말이에요. 3테슬라 MRI로 찍는다면 더욱 정확하겠죠?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 첫째, 내일 아침부터 레몬 1개를 녹즙기에 갈아서 마시세요. 껍질째로요. 그 안에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강력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사무실을 한 바퀴 돌거나 제자리에서 발가락 까치발을 하거나 팔을 크게 돌리거나 그 1분이 당신의 혈관을 살립니다. 셋째, 오늘부터 계단을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2층만 올라가도 당신의 심장이 펌프질을 시작합니다. 넷째, 점심시간에 햇볕을 쬐세요. 1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자연 비타민 D가 당신의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다섯째, 저녁에는 블루베리 한 줌을 드세요. 그 작은 열매 안에 혈관을 보호하는 안토시아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의 90%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다고 말합니다. 증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MRA 검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단 0.1%에 불과합니다. 검사 한 번이 생사를 가르는 거예요. 그런데 40세 이상 한국인 중에서 MRA 검사를 받아본 사람은 단 5%밖에 안 됩니다. 95%가 시한폭탄을 안고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뇌혈관에 지금 이 순간 동맥류가 자라고 있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있다면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당신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가족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사실 제가 환자들에게 절대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 있습니다. 병원 경영진들이 싫어할 이야기거든요. 약을 먹는 것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수술을 받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확실합니다. 비싼 치료비를 내는 것보다 레몬 한 개 값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이걸 환자들에게 말하면 병원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말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동안 그랬어요. 하지만 박 원장님의 일을 겪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상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도 재생됩니다. 뇌세포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단지 우리가 그 능력을 방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독소 가득한 음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생활로, 스트레스로, 수면 부족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음식을 먹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충분히 쉬고, 햇볕을 쬐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끄고 일어나서 물 한 잔부터 마시세요. 그리고 제자리 걸음을 100걸음 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혈관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뇌출혈은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검사로 말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평생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실 한 가지만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레몬즙을 마시겠습니다. 또는 저는 1시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약속을 글로 쓰는 순간 실천할 확률이 10배 높아집니다. 그 약속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박 원장님도 이제는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레몬즙을 마시고 산책을 하며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겁니다. 지금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아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실천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요. 감사합니다.